젊은 시절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혈관 계통의 건강 상태가 빨리 나빠질 수가 있고, 어르신이 되시면서 오히려 이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드셔라. 치매를 안 걸리려면 고기를 씹어라. 이제 김 작가 TV에도 작년에 나오셨죠? 네, 딱 작년 요맘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네. 야, 그 최근 한 1년 사이에 전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산병원의 정윤 교수님을 많은 분들이 아셔서 엄청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많이 또 사랑해주신 덕분에 정말 네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하필이면 요즘 또 의정 갈등 때문에 또 저희는 외래 진료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약간 풍선 효과랄지 그래서 뭐 환자분들도 또 많이 오시고 환자분들이 정말 그러면 정윤 교수님 많이 찾아올 텐데 그만큼 많아지면 교수님의 연봉도 좀 높아지고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을 더 본다고 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지는 않겠군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기대들을 하시고 또 생활습관 상담을 원해서 오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뭐 제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만큼의 시간을 못 써드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죄송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혹시나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뭐 영상처럼 한 2시간, 3시간 상담해 주셔야 예,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안 되고요. 저희 병원 요즘에는 이제 제 세션에 15분에 신우 한 3분씩 이렇게 아예 원무과에서 아예 그냥 신한이 이제 신입 환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나러 오시는 분을 15분 구간에 3분을 이제 예약을 넣는 거죠. 그러면 한 분을 5분 안에 제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넌센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다른 나라들은 뭐 노인의학 진료를 하면 30분에서 1시간 본다라고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환자분 예약이 좀 띄엄띄엄 있으면 최대한 이제 길게 봐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병원 가보니까 의사분들이 뭐 성의 없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봐야 되니까 5분이 뭐예요? 3분도 거의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실은 이제 저처럼 5분에 한 분 뭐 이렇게 보면 적자예요. 더 짧게 봐야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부족한 것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제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에서 안 여쭤보는 것들은 지난번 영상 제가 풀버전 시즌 1과 2가 있으니까 그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단백질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 요즘에 워낙 뭐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그렇죠. 뭐 연어 그다음에 뭐 고기 뭐 참치 이런 거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단백질이 강화되면 똑같은 음료수도 이제 프리미엄이 되죠. 거의 뭐 단백질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물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건조 중량의 상당 부분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근육 자체를 만드는 기본 레고 블록 같은 겁니다. 그렇죠. 또 세포 안에 세포막은 지질, 인지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하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기계 부속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세포가 세포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것도 단백질입니다. 대식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이 뭐 이렇게 분비를 해서 박테리아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또 단백질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 단백질 덩어리예요, 우리 몸은. 그런데 단백질을 그럼 왜 많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일단 근육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육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체지방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 40, 50 남성은 50%가 비만이고 여성은 평균 체지방률이 30% 때문에 그러니까 비만 아니면 마른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절반 정도는. 물론 평균과 이제 중위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얼추 봤을 때 한 2명 중에 1명은 어쨌든 비만 아니면 마른 비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 당연히 칼로리 과잉, 좌식 생활,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하는데 탄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으면 들어온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갑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근육으로 가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의 고속도로를 빠르게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과잉이 됐을 때 근육으로 못 가고 남는 건 어디로 가느냐?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그러니까 근육도 1차선, 지방도 1차선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 에너지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 지방으로 가는 차선들이 1차선이 되다가 1차선이었다가 2차선, 4차선, 8차선 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과잉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지방으로 많이 가면 증가되는 지방이 이소지방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뱃살 지방간, 근내 지방 이런 건강하지 않은 지방은 또 안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또 심해집니다. 그러면 들어온 에너지가 근육으로는 더 못 가요.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고 거기다가 과잉 에너지에 노출되고 운동을 안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지방률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원래 근생성을 자극하는 건 탄수화물로 자극을 하고 단백질로 자극을 해요. 근력 운동도 자극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자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근육으로 가는 차선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의 요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손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부익부빈이 나오죠.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실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겁니다. 네, 이걸 동화 저항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노산들을 내가 섭취해서 그 아미노산들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 단백질을 생성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화작용, 레고 블록을 가지고 집을 짓는 이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고 두 번째가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거는 근손실감을 느끼고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고 체지방은 자꾸 들고 이런 걸 느끼니까 원래는 어르신들 65세 이상에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RDA라고 해서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0.8g입니다. 그러니까 60kg의 성인이면 한 48g 먹으면 되는 거죠. 노년층이 되면은 60kg면은 90g 거의 2배를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2030, 40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도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좌식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니까 동화 저항도 있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지 겨우 근육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사적인 표현형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백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머슴 생각을 해보시면 고봉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고봉밥과 김치만 먹고 일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고탄수화물 식사랑 고단백 식사랑 비교를 해보면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에서는 근생성의 효율성에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거나 동화저항이 있는 사람에서는 에센셜 아미노에시드,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죠. 필수 아미노산을 과량 섭취해야지 근생성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노년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지. 지방은 걱정이 되고 칼로리가 높지.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단백질 붐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붐 때문에 사실 식단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좀 더 많이 먹으려 노력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 이제 이건 뭐 통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서 단백질은 요즘에는 좀 충분히 먹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단백질 섭취량은 젊은 사람들은 되게 충분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대한노인병학회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는데 체중 1kg당 하루에 1.2에서 1.5g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더 드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일단 집착적으로 더 드신다기보다는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는 거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 건강과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좋게 만들면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생성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건 모델 동물 쥐와 같은 동물 실험을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가지사슬 아미노산, 루신, 아이솔루신, 발린 이런 가지사슬 아미노산들이 많은데 이런 가지사슬 아미노산들은
첫 번째로 인슐린 IGF-1이라고 하는 노화의 가속 페달을 자극해요. 두 번째 mTOR라고 하는 또 노화의 가속 페달을 자극해요. 무슨 얘기냐?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으로,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혈관 계통의 건강 상태가 빨리 나빠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준다든지 그럼 혈압이 올라가고, 또 인슐린 IGF-1 경로가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암이 걸릴 가능성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평생 동안 내가 붉은 고기라는 게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죠. 붉은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망률이 조금 높습니다. 특히 이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네, 베이컨, 소시지. 그래서 단백질을 젊은 분들이 먹는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좋지만, 단백질의 소스니까 어떤 동물이냐 아니면 식물성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가능한 한 단백질 드시더라도 좀 식물성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르신이 되시면서 동화 저항이 생기고 근육이 축 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근생성 자극하는 게 또 이 mTOR이기 때문에 이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머리를 좀 썼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5세가 넘었다면 치매를 안 걸리려면 고기를 씹어라. 이렇게 그냥 외우게 만듭니다. 네네. 사실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근감소가 오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고 바깥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사람 못 만나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인지하기 떨어지니까 결국에 모든 것들이 다 뺑뺑 돌면서 악순환이 생기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치매 안 걸리려면 고기 충분히 씹으세요, 이렇게 그냥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좀 어떤 증상 나타나고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거죠? 단백질이 정말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뵙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는 섭취가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곤란, 씹지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노년대까지 또 삼키지 못하고, 저작곤란이 씹지 못하는 거고, 연하곤란은 삼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콧줄이나 뱃줄로 식사를 공급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정말 부족해지면 정말 근육이 빠지죠. 체중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그 다음에 몸이 붓습니다. 피 속에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온몸이 띵띵 붓고, 폐 뒤에 흉막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도 폐가 어디에 있죠? 폐가 여기 있죠. 폐 뒤에 흉막 공간이라고, 폐 뒤쪽에 앞에도 부분이 있는데, 누워있는 분들은 뒤쪽에 물이 찹니다. 왜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단백질 부족하면 복수 차잖아요. 배가.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이제 복수가 차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 온몸이 녹는 겁니다. 물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폐렴도 잘 걸리고, 또 복수 차면은 복수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돌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근육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근육은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빠집니다. 단백질 하나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육 빠지는 거는 뭐 단백질 부족도 있고, 전체적인 칼로리의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근육에 기계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운동을 하더라도 노화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것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신경근 접합부의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근 접합부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근단백 생성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노화가 되게 되면 내 몸에 이 아미노산, 그러니까 연료가 충분하더라도 근생성을 하는 효율성, 그러니까 센서의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근생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은 또 생성도 되지만 또 분해가 되는 기작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생성은 운동하고 아미노산 먹고 또 성장 호르몬 있고 테스토스테론 나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사실 분해는 또 어떤 때 일어나느냐? 몸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레벨이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노화 때문에 내 몸에 고장이 많아서 그 고장 때문에 또 마이오스타틴이라고 하는 근육이 녹게 만드는 매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매개 물질이 액티빈이라고 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조금 어렵지만 결국엔 그 이하의 시그널들을 타고 근육을 녹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전들이, 그러니까 근육을 녹이는 기전들이 조금 더 메이저가 되고, 근생성은 식사도 시원치가 않고 운동도 시원치가 않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자 기업처럼 계속 근생성이 줄어들고 근 손실은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이제 몸이 몸태가 안 나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사람은 원래는 움직이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시시대에는 움직이는 걸 통해서 먹이를 잡아서 먹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 씹는 근육이 줄어들죠? 그러면 식사가 어렵고 삼키는 근육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삼키다가 흡인이 됩니다. 폐렴에 걸립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숨 쉬는 힘도 떨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근육이 빠진 분들은 폐렴 걸리게 되면 폐렴은 굉장히 경미한데 숨 쉬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깨나 이런 부호흡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른 근육으로 헐떡거리면서 숨을 쉬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또 중환자실 가셔서 한 열흘 누워 계신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지거든요. 더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이런 장기 기능에도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기능이 떨어지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보통 400m를 못 걸으면 이동성 장애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400m라는 게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가 안 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집 안에서 그냥 기거를 하셔야 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근육이 빠지면 혼자 씻기가 어렵고 옷 갈아입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내가 화장실을 스스로 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지어 완전히 와상 상태가 되어서 체위 변경도 남이 도와드려야지 욕창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는 이런 변화들이 오면서 결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낙상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뼈 밀도가 같이 줄어들어요. 근육과 뼈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육의 텐션이 줄어들면 뼈가 점점 더 성글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없는 분이 낙상을 하면 고관절이 부러지죠. 그러면 고관절 부러져서 수술 받고 또 며칠 누워 계시면 근육은 더 빠져요. 그러면 다시는 걷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근육의 현금을 미리 좀 충분히 쌓아 두셔야 됩니다. 또는 근육 연금을 젊어서부터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병 치레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의 노년기 65세 이상 평균 재원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열흘 정도 누워 계시면 하루에 1%씩 복리로 근력이 줄기 때문에 근육량은 1%가 아니고요. 근력이 1%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복리로 열흘이면 30%예요. 그러면 30% 근력이 줄어들었을 때 내가 걸을 힘이 없을 만큼의 근력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근육이 빠지는 것 중에 노년기에는 특히 중요한 게 사실은 단백질과 비비 맞죠?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감소증 막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대표적인 거는 식단과 운동이겠네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노년기에 내가 100살까지 걸으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또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젊어서 붉은 고기를 많이 먹고 젊어서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을 생애주기 연구를 하면 재미있는 게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 더 빨리 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키케로가 한 이야기를 한 문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이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젊어서 많이 먹었는데 왜 근감소증이 빨리 오느냐. 젊어서 내가 대사과잉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대사과잉 때문에 가속노화가 오게 되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면 내 몸에 고장이 많아지고 이 고장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질병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쇠가 오고 씹는 게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축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젊어서 오히려 비만하거나 또는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특히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노년기에는 노쇠가 빨리 오고 근감소증이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의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젊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속노화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하고 잘 자고 경박단소하게 먹고 운동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병이 쌓이고 노화가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넘어가서 내가 노인의 몸이 되었다. 제가 생애 전환기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한 73세 정도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미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진다.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고기도 먹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근력 운동은 당연히 평생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비중 자체도 젊었을 때는 오히려 대사과잉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근육 기능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2배쯤 해주셔야지 겨우 젊은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의 근육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젊을 때랑 노인이 됐을 때 운동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건데 단백질은 어떤 음식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연령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에서는 네. 제가 하루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0.8g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그냥 소위 직원 식당이나 학생 식당에 나오는 식사 정도만 하셔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 반찬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불평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반찬에도 이미 권장 섭취량에는 충분히 부합할 만큼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운동 선수들이 어느 정도를 드시냐면 좀 정말 많이 먹는다 싶으면은 뭐 한 2g이나 최대 3g 하루당 체중 1kg당 3g 정도 드시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60kg인 여성이 체중 1kg당 3g을 드시면 그럼 180g이잖아요. 그러면 닭가슴살 10개예요. 100g짜리. 어마무시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뭐 정말 무리하게 이제 벌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1파운드, 하루에 1파운드의 단백질 먹어야 된다. 450g인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장기간이란 말은 뭐 6개월 이상 단백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한선은 연구를 해보면 한 최대 2.2g에서 3g 정도인 것 같아요. 하루 체중 1kg당.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벌크업을 하신다. 단기적으로는 2g 정도까지는 드셔도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뭐 3g이나 그 이상을 드시는 거는 오히려 내 몸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특히 이 단백질이 그럼 나중에 어디로 나오느냐? 단백뇨로 나옵니다.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도 중용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일수록 사실은 식물성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중심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노년기가 되면 체중 1kg당 하루에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드셔주셔야 되는데 또 노년기가 되면 고기를 먹기 싫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 고기를 챙겨주시는 게 좋고 동물성을 너무 안 드시게 되시면 사실은 식물성은 근생성의 효율성이 동물성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1.5g을 정말 음식으로만 드신다. 그러면 60kg 여성 기준에 90g을 드셔야 되는데 밥 한 공기에 6g 정도 단백질 들어있고 계란 중간 정도에서 약간 큰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하나에 6g, 정말 큰 계란은 7g, 8g짜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끼를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계란 드시고 플러스로 보통 이제 고기 반찬이 100g당 살코기 100g당 단백질이 20g 들어갑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이게 대부분 두부는 물이기 때문에 20, 30g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아침에 두부도 먹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계란도 먹는데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양사님께 보내드려서 저희가 컨설팅을 드려서 자문을 받아보면 그 계산을 해보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이 노년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노년기에는 오히려 보충제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노년기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노년기가 되면 고기가 덜 땡기고 젊을 때는 사실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젊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땡기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성 단백질, 동무성 단백질 어느 거를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실무성 단백질에서 좀 좋은 거, 동무성 단백질에서 좋은 거 좀 추천 몇 가지 음식 해주신다면? 네, 식물성 단백질은 일단 다양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대두 단백과 그다음에 완두 단백과 현미 단백이 성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여러 가지 식자재를 다양하게 섞어 드시는 게 일단 좋고 보충제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요새 비건용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완두 뭐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완두 현미 또는 뭐 대두 현미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근생성에 도움이 되는 또는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가장 적절하도록 이렇게 배합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것은 콩입니다. 콩은 건조 중량 100g당 뭐 대두는 35g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렌틸콩 같은 것들은 뭐 25g 정도 단백질이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하시는 분들 또는 채식 하시는 분들 콩을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렌틸콩 같은 것들은 제가 뭐 굉장히 추천을 드린 이유가 완전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 섭취해야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철분도 많고 바이타민도 많고 미네랄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콩을 좀 드시는 것도, 콩 또는 콩 가공품을 드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부도 있고, 템페도 있고, 나또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렌틸콩을 그냥 밥에다가 잔뜩 넣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을 두유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두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두는 가공하지 않고 그냥 그 대두를 그대로 먹게 되면 사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이토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암을 낮춰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가공하지 않은 그 원상태의 그 오리지널 그 대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면 뭐 두유 형태로 가공하시거나 두부를 만드시거나 뭐 템페를 만드시거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대두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있지만 다른 콩, 렌틸콩이나 또는 뭐 강낭콩이나 병아리콩이나 이런 것들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미미한, 대두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콩을 드실 때는 파이토에스트로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일단은 가공육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망이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는 게, 또 암발생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 게 가공육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나 소시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겠고요. 굳이 단백질을 동물성으로 드신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삶아서 먹고, 왜냐하면 구우면 또 그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형성이 되고, 또 최종당화산물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아서 드시는 게 좋고, 적색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사실은 닭고기나 이런, 또 다른 뭐 오리고기나 이런 가금육, 백색육이나 아니면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단백질 운동하시는 분들, 챙겨 먹으시는 분들 막 이제 운동 끝나고 바로 먹으려고 하는데, 보충제는 제가 알기로 교수님도 가끔씩 드시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보충제로 보충만 하는 역할 정도는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제는 근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보충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설탕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벌크업을 하겠다, 체중을 증가시키겠다. 근데 그 증가되는 체중이 약간의 지방이어도 괜찮다. 하지만 운동 직후에 우리가 기회의창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의창 부분에 최대한 인슐린 IGF-1 자극을 주고 mTOR 자극을 줘서 근생성을 최대한 땡기겠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사실은 WPI에다가,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에다가 당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보충제를 일반 사람들이 드시면 엄청 살찝니다. 그냥 배만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초강력으로 운동을 하고, 심지어 이제 운동선수들 분들 보면은 도핑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근육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드시게 되시면, 격렬한 운동 직후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보충제들을 쭉 보시면 항상 라벨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영양 성분표 말하는 거죠? 네. 라벨을 보시고 거기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일 부족한 단백질 섭취량을 보충을 하겠다라는 목적이나, 아니면 일반인 수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근생성을 자극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충제를 드실 때는, 운동 직후라고 하면 WPI를 드셔도 됩니다.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웨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운동 직후에 드시는 거는 근생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운동 직후에 드실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의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게 간식을 먹을 건데 단백질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차라리 추천을 드리냐면, 99.9 두유 있습니다. 당분 들어있지 않고 그냥 정말 단맛 하나도 나지 않는, 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콩의 지방과 대부분의 콩 단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흡수도 천천히 되고, 또 과도하게 인슐린 IGF-1이나 mTOR를 자극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백질 보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그 저작,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연화,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다. 그런데 칼로리는 부족하고, 막 혈중 알부민 레벨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벌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제로 그 균형 영양식이라고 하는 ONS라고 하는데, 경구로 드실 수 있는 보충제들이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또 당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당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병이 많으시고 동화저항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게다가 에너지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단백질만 들어있고 전혀 다른 건 안 들어있는 걸 드신다. 그러면 그냥 그 에너지를 그게 근육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탄단지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을 영양사님들과 상담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일일이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와 탄단지의 양과 현재 나의 생활 습관과 생애 주기에 따른 나의 탄단지 요구량과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해서 어떤 보충제를 단백질을 먹거나 또는 탄수화물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사실은 영양상담을 부탁을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양사님들을 보통 이제 그렇게 만나서 또 여쭙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제 책에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애 주기별로 사실은 또 어떤 책이었죠? 그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그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쿠팡 링크 연결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문할 수 있는. 네, 거기서 그 이제 체중당, 열량 소모량,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열량과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른 또 열량을 얼만큼 더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체중을 내가 늘릴 것이냐 또는 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그 책에 보면은 또 어떤 식품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드시고 계신 일일 단백질 섭취량과 그다음에 현재 드셔야 하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더 먹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을 나한테 이제 맞는 보충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에서 좋은 단백질, 뭐 렌틸콩이든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습성에 쓰는 이제 그 닭이든 이런 것들 뭐 추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막 건강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단어가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슈퍼푸드라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슈퍼푸드에 뭐 블루베리가 들어간 적도 있을 거고 뭐 브로콜리도 있는데 그 책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의 문장이 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렌틸콩이 이제 먹으면 좋다는 건데 렌틸콩만 계속 먹으면 아니면 브로콜리가 좋다 해서 브로콜리만 매일 먹으면 예를 들면 요즘엔 사과, 뭐 당근, 양배추 유명하니까 이런 게 좀 핫하니까 요것만 계속 먹는 거는 사실은 이 이제 음식들이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먹되 다른 것도 골고루 채소도 바꿔가면서 과일도 바꿔가서 먹어야지 건강한 거지. 한 가지에만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답안지 찾듯이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특정 종류의 조성에 또는 성분에 꽂혀서 정말 뭐 1년 이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망가져서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주 먹으라는 거지 그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전에 무슨 유퀴즈에서 무슨 렌틸콩 전도사로 이제 저를 만들어 버리는데 아니 렌틸을 그 흰쌀밥 대신에 렌틸을 조금 넣으면 좋다는 얘기고 렌틸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렌틸콩 통조림만 퍼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식자재에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식단 하시는 분들이 완전 카니보 고기만 드시는 분도 있고 완전 100% 비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쪽 극단으로 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고장들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비건 같은 경우에는 또 비건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식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어내서 근비대를 만들어내겠다. 엄청난 양을 먹으면 되죠. 정말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운동선수에서 비교해보면 근비후 효과에도 별 차이는 없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흡수 정도나 이런 것들 좀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게 중년기, 특히 노년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사실 사람 몸은 또 어떤 그런 여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양도 줄어들고 그럼 식물성만으로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채소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또 환경적으로도 채소 좋아하는 게 당연히 지구를 위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노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는 동물성을 또 드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양성 열어놓으시고 특정 성분들 이게 아직까지는 영양사나 영양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음식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따가 영양제 파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원물로 그대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탄, 단지, 비타민, 철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아직 모르는 뭔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종류만 파면 안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먹어줘야지 전체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용이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거 다양성이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 콘텐츠를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리고 다양한 다른 콘텐츠 찍으면서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든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어떤 특징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 게 과연 건강할 것인가? 안 그럴 거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